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사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던 노태우 씨는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해 뒤늦은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고요. 전두환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마지못해 송구하다고 했지만 이후 캠프 SNS 계정에 올린 개 사과 사진으로 이런 어떤 의사표명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사과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진심 어린 사과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성훈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그리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한번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광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노태우 씨. 하지만 본심은 달랐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이 대신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노 씨 본인이 자기 입으로 5.18의 진상을 고백하거나 사죄하진 않았습니다. 학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전두환 씨는 한술 더 떠 잘못한 게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말씀하세요.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진상을 고백해야 할 전두환과 노태우가 입을 굳게 다물면서 5.18의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고 광주의 상처를 헤집는 망언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5.18 피해 희생자들은 그 학살 주모자들로부터 어느 누구로부터 사죄를 청하는 그런 그 발언이나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죄 없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과입니다. 먹는 사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과, 사죄인데요. 오늘 본 주제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노태우 씨의 가족이 살아생전에 아버님이 사과의 뜻을 표명을 했다고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성환 편집장님 그걸 사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사실 노태우 대통령의 본인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은 사과할 게 아니라 사죄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의 책임이나 어떤 과오가 있었다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이 뭐뭐가 있었다면이나 이 조건절은 아니라면 뭐 사과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또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과오라는 단어가 적당한 단어이고요. 예, 그것도 적당하지 않을 뿐더러 예. 더 큰 문제는 2011년에 이제 회고록을 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 신군부의 논리를 그대로 또 추정하는 혹은 이제 두둔하는 그런 식의 논리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용서를 제가 뭐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필수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노태우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저도- 윤성은 평론가님. 네, 마찬가지의 생각인데요. 저도 그 워딩에 있어서 과오가 있었다면, 그리고 너그럽게라는 표현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게 사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직접 사과하지 않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사과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대변인이 있고 또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마치 이제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본인이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전 그러면서 참 묘한 게 우리나라의 거의 대다수의 언론은 그걸 또 사과로 간주해서 다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박남선 씨도 빈소를 찾아서 뭔가 이제 아름다운 화해의 풍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그걸 또 막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만은 어렵기 때문에 참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거는 이제 훗날에 사가들이 또 평가를 하겠지만 당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평가의 어떤 주체는 그렇게 된다면 어찌 보면 언론이 돼야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 네.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알겠고요. 근데 오늘은 뭐 이제 특정한 하나의 사례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이제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두 분께 그러면 약간 선문답 같지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왜 해야 되는가? 사과는 왜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좀 이제 첫 질문으로 두 분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말씀 주실까요? 선문답이라고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비롯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면서 갈등에서 소통으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사과가 없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진정한 사과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어떤 앙금이라든가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전성환 편집장님.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사과의 목적은 용서받기 위해서 사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수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의 일이다. 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수와 잘못을 사과한다고 해서 사실은 용서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용서에 이르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고 사과를 해보거나 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본 경험이 다들 있을 텐데 예,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의 앙금까지 다 사라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떤 사회든지.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첫 단추, 그것은 가해자의 사과로부터 시작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가해자는 그럼 왜 사과를 하지 않을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그 사과할 때 제일 우선하는 것이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게 사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특정한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과의 이야기를 해보면 사과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과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낮춰지고 뭔가 굴복한다라는 예, 느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할 때도 문제가 되는 사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못해 하는 사과. 구렁이 담 넘어가다 그냥 그러니까 대충 퉁치는 사과 이런 거 많죠. 대표적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할 때 붙이는 류의 어떤 자기 정당한 합리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해자도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 내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다.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느냐. 그렇지. 이런 식의 그런 식의 것들인데 사실 그거 그러니까 자기 정당한데 그 거짓말이 남에게 하는 거라면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는
내가 나를 속이고 그게 만약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을 믿고 지지 않는 사람들까지 같이 속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게 이제 신념화되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네, 기업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발뺌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일단 뭐 확인해 보겠다. 사실관계를 자기네들이 얼마큼 잘못한 것이 있는지 잘못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떤 배달 업체의 어떤 시스템 문제로 제가 주문한 것이 이제 취소가 계속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다시 하고 했더니 한 5번 그 주문이 된 거예요. 똑같은 메뉴가 이제 5개가 배달되는 사고가 이제 있어서 5개가 배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 4인 정도 음식이었는데 20인분이 오게 된 거죠, 집에. 네,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상황에 20인분이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일단은 절대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뭐 불편을 드려서 이런 말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그 매뉴얼에 그런 말이 없나 봐요. 일단은 증거를 보내라. 취소가 됐다라고 뭐 나온 메시지 그래서 그걸 캡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취소됐다 그럼 취소된 거지. 바로 인정해 버리면 네. 뭐 이제 보상 배상 얘기 나올까봐 그런 네. 식으로 딱 방어선 치나 보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과 필수 요소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인정하면은 뭐 가해 당사자는 물론 조직에게 법적이거나 이제 재정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정에서는 피고의 유죄가 법관에 의해 인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지만 여론은 피고의 무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하고 그 사람을 관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론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맞아요. 하지만 법정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거의 이제 서게 되는 거죠. 네. 법적 대가를 이제 치르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요즘 시사 프로에서 많이 있는 1도 2부 3백이라고. 일단 도망가고 2단 부인하고 네. 3단 빽써라. 이게 1도 2부 3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무조건 부인해라.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네, 네. 사법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사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사과를 했는데 용서받지 못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아예 실패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버릴 수도 있고 한번 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찍히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 시선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과 일반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또 이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이제 풀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제 영화 한 편을 골랐는데요. 우리 윤상은 평론가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사실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사과와 용서와 화해에 대한 부분보다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타산지석을 삼자는 의미에서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표기할 때는 일본군 작은 따옴표 안에 위안부인데요. 말할 때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위안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여러 작품들이 있고 좋아하는 작품들도 있었는데 조금 요즘 또 이게 정치적인 이슈랑 엮여 있는 뭐 다큐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오늘은 헐스토리라고 관부 재판을 모티브로 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관보가 이제 그 시모노세키하고 부산. 네, 그렇죠. 거기 이제 오가면서 이제 진행됐던 재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재미난 건 이 영화가 사실 인천에서 많이 찍었어요. 촬영. 그래요? 네. 촬영은 2017년에 인천에서 촬영 지원을 해가지고 네. 거기 영화에서 보면 이제 시몬슨 새끼에서 이렇게 시위한 네네. 장면 있잖아요. 그게 인천이에요. 그게 인천이에요? 그 거기가? 인천 인천에 부심이 있는, 여기서. 구도심이 네. 저는 일본 가서 찍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렇죠. 컴퓨터 꼭 그럴 그래픽으로 필요는 일부 없죠. 처리를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결국에 이제 재판 과정이 그 지난하게 이제 그려지는데요. 뭐 처음에는 그런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로 피해자 그렇죠. 사실을 이제 고백한 이후로 예. 그런 할머니들을 제보를 받아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분들을 향한 따가운 눈총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조차도 이런 걸 뭐 그렇죠. 예,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식의 그 택시 어떤 기사가 시선들. 뭐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나 그거 너무 마음에 아팠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좀 화가 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여기에 지금 저는 좀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과를 해. 니들이 아무리 숨겨도 그 눈빛 다 보인다. 속으로 미안타 불쌍타 극하는 거 필요 없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해라. 그래야 짐승에서 인간이 된다. 그래야 전쟁이 안 벌어지고 우리 같은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안 밟힐 거 아니가. 인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과의 본질과 맞아요. 용서와 화해가 그 이후에 발전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저도 이 장면 네. 피해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여기 네. 김혜숙 선생님이 네. 이제 배정길 할머니 연기를 하시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아유, 거예요. 뭐 김혜숙 씨의 연기를 네. 위한 네, 두말하면 필요가 잔소리죠. 없죠. 네. 그러게요. 이제 결국은 사과하면서 죽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죠? 왜 그러면 가해자는 사과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사법적으로 유일하게 부분적으로라도 책임을 인정했던 거의 유일한 그렇죠. 유일한 판례죠. 판결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 나중에 이제 그건 또 이제 뒤집어지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그 사과 그건 또 그러니까 아무튼 그 판결조차도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는 이 영화를 픽했던 부분에서는 사과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가를 보여주는 어쩌면 또 담적인 어떤 그 영화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좀 꼽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대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김혜숙 씨가 그런 대사를 해요. 미워하며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지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사과를 요구할까?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어떤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털어내고 싶어서. 용서하고 싶은 거죠. 털어내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니죠.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러니까 미워해야 되는 거고 그게 속으로 부대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뭐 거창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야, 저 대사 안에 정말 다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 본다면. 미워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얼마나 용서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네, 사과 없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그 김혜숙 선생님이 이제 연기할 때 그 앞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 얘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는 17살 때 끌려와서 지옥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게 지옥이다. 나한테 보상은 일본 전체를 준다 해도 싫고 나를 본래 모습으로 돌리도 그때로 돌려도 하는데 이게 어떤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사실 원상 회복이 안 되는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경우에 그럼 뭐 이런 얘기 또 하시잖아요. 내 할머니지만 내가 그게 안 된다. 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해방과 치유를 다오. 나에게 이제라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 대한 얘기로 또 이제 옮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시 전하는 이야기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윤성은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과 함께하는 토닥토담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사과가 갖는 의미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화 제목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의 마침표를 찍는 주체는 피해자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죠? 가해자가 스토리의 마침표를 찍지는 않죠. 피해자가 스토리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마지막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요건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미 뭐 답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것으로부터 나도 이제 벗어나서 조금은 어떤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하려면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게 해피라고 하는 게 이제 온전한 해피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뭔지를 보면은 사과라고 하는 게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분명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목도 네. 참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말미도 결국은 끝까지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허스토리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본 게 일단은 여성 출연진들이 여러 명이 출연하기 때문에 여성 캐릭터의 어떤 모습들이 납작하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캐릭터가 다 살아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용서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작품들 그리고 국내의 상황들을 좀 더 철학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작품은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납치범, 살해범을 용서하고 이제 그에게 찾아가는 그가 이제 수감되어 있는데 감옥 교도소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받은 위로 때문에 신에 대한 위로 때문에 그 전도를 하려고 갔겠죠. 그리고 난 널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먼저 나 신에게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이 참 여기서의 어떤 그 사과와 용서의 순서가 전복되고 그 대상이 바뀌는 그렇게 되면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혼란. 그러니까요. 그 아까 얘기한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가 사실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용서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네. 가해자가 아니고 또는 그 제3자거나 어떤 물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최종적인 용서는 이제 신에게서 받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스텝, 그러니까 첫 발자국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밀양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짚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일본의 논리는 아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배상인데 왜 니네 자꾸 앵겨 붙냐 이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도 사실은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건 둘째치고 그렇다더라도 저들이 정말로 모르겠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배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일을 다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된 사고인지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배상 이전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를 하는 것.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한일 간의 협정을 해가지고 우리 배상 다 했으니까 퉁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 사회면에 등장하는 소소한 것에서 사실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합의를 해주세요. 배상해 드릴 테니까 없는 걸로 합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비슷한 접근법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책에서 우연히 봤던 건데 실화라고 하면서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이러겠더라고요. 그 2차 이제 나치에 의해서 이제 그 수용소에 끌려갔던 한 그 유태인 살아남은 유태인의 증언이라고 하면서 소개된 책에서 봤는데 나치 장교가 뭐 죽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용소에 관리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한데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런데 그 이 유태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건 당신한테 당한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수용소로 끌려간 똑같은 유태인인데
그래 내가 그럼 너희 죄를 사해 주겠노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대신 사과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 사과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쌍방향 소통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사례다.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본 정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 피해자분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왜 그 광주의 많은 분들이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씨의 그럼 국가장이 이제 치러지면 관공서에서는 전부 다 조기를 내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청을 비롯해서 조기 우리는 못 건다라고 했던 것. 문제는 뭐냐면 조기를 건다라고 하는 것을 애도의 행위 일환인데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도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죠. 내걸 수 있느냐. 어찌 본다면 그걸 내거는 것 자체가 자기 기만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울림이 있는 어떤 메시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절절한 건데 왜 저게 잘 이해가 되질 않을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거 보면 약간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일단 저는 광주 시민들하고 광주시청에서의 결정 저도 어제 봤는데 네, 지지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그런 선택이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명예랄까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국가는 비록 그런 선택을 했지만 이제 국가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자에게는 조금 유독 너그러운 측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 왕조 시대에 이제 나오는 말 중에 지존은 무치다라는 이야기. 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왕조 시대 지존이라는 건 임금인데 임금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무오료죠, 무오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떤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후한무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 경영하는데 능력만 있으면 됐지 도덕성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화국을 살면서 왕조 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마키아벨리적인 어떤 국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이성 레종데타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나 국가의 어떤 잘못을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생존과 강화를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주의 사고 방식인데 그런 사고 방식에서는 국가는 사과할 수도 없고 사과했어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 뒤에 숨어서 사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책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묻지마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고 내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랄까 자존심이 꺾인다라거나 이런 느낌을 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과를 하게 되면 그들의 국가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ABC급 전범 있을 때 사실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그 전범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자민당 계열의 이제 정치 세력의 배후에 있는 어떤 그 세력들도 사실은 그와 같은 어떤 명확한 사과나 이런 거 없이 GHQ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사실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꼼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왕 히로히토가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통석의 염이라 그때 참 뉴스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났던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도대체 저건 사과냐 뭐냐? 왜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그러니까 쥐어짤 수 있는 거냐? 머리들 많이 썼겠죠. 저런 용어 구하기 위해서. 네.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꼼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이중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블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뭐 교육학에서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자식 간에 그런 이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죠. 뭐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가끔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너 때문에 힘들다라는 메시지일까요? 그래서 이중 메시지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뒤에 나오는 게 진짜 메시지예요. 그렇죠. 한국말은 뒤에 나오는 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시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 10분, 20분 늦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늦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다 변명이 있잖아요. 오늘 뭐 원래 맨날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늦었어. 뭐 아니면 뭐 오늘따라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 이런 게 사실 뭐 서울 시내 안에서 차 막힌다는 거는 시간 약속의 변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할 때도 있죠.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는 정말 잘못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때는 그게 정당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에 한참 미투 운동 일었을 때 뭐 어떤 술자리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성희롱과 성추행들이 그때는 그런 게 뭐 통용됐었다는 식으로 뭐 일반적이었어요. 네. 뭐. 그게 나쁜지 잘 몰랐었다라는 식으로 그건 변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는 저는 박근혜의 눈물이 떠오르는데 세월호를 이야기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게 안약 넣고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따로 갔죠. 아까 전성원 평론가 편집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과라고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죠.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어떤 연속적 과정인데 뭘 잘못했는지는 계속 은폐하거나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눈물 한 방울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연속적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귀결로서의 눈물이 아닌 거니까 그 눈물의 염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찔끔찔끔 사과를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과는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하는 실제 개선 행위가 필요한데 이게 개선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송구하다고 얘기한 날 다음 날인가 당일인가 개사가 사진이 나오는 그렇죠. 것도 그런 비슷한 경우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를 오피셜하게는 공식적으로는 했지만 뭐 나중에 막 그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뭐 그냥 뭐 연기였다는 그렇죠. 연기 잘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지난 2017년에 뭐 요새 이제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한데 학폭, 그러니까 학교 폭력으로 한 여학생이 결국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전에 학교 측에서 아마 좋은 의도였겠죠. 가해자, 피해자 학생을 대면시켜가지고 사과를 시킨 거야. 근데 이 피해자가 받기에는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제 2차 가해가 되어서 더욱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실 진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 개선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하나 문제고 또 국가가 사과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74년에 있었던 인혁상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사법살인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거죠. 국제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이렇게 됐었고 2007년에 이제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제 245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국정원이 여기 항소를 해가지고 2011년에 배상금이 과다 계상됐다 해서 이분들이 봐왔던 것을 다시 또 토해내라 하는 그래서 빚더미 안게 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사과를 했는 것도 사실은 짚어야 되는 문제고 약간 뭔가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히면 일본과 달리 독일은 참 그 나치의 어떤 그 만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했다.
또 근데 사실은 또 약간 삐딱선을 타면서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어요. 네. 만약에 그 대상이 유태인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했을까? 네. 왜냐하면 그런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들고 미국과 연결이 되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질서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데 이건 너무 삐딱선을 타면서 분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브란트 수상이 가서 무릎을 꿇고 뭐를 하고 했던 한 장면만을 가지고 너무나 또 이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사과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이런 지적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이제 국제 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뭐냐면 서구 열강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를 하면서 온갖 이제 추악한 그리고 가혹한 행위들을 저질렀죠. 이거에 대한 어떤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사실 그 회의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이나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적당한 화해, 적당한 어떤 진실 밝힘 요 정도만 진행이 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일이었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970년에 이제 바르샤바의 빌리 브란트 소속 당시 수상이죠. 그렇죠. 에 가서 이제 그 유대인 희생자 위랑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다들 그 장면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과거사 청산 그리고 반성에 대해서 모범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특히나 더욱 그렇죠. 하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분위기는 일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치의 히틀러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의 피해를 자기네가 주장하면서 희생자 의식을 강조하는 것처럼 나치 독일, 그러니까 나치의 첫 번째 희생자이자 마지막 희생자가 바로 독일 국민이었다. 이런 식의 이제 희생자 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그 나치 독일에게 가장 혹독한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폴란드인데, 네. 그렇죠. 폴란드의 이제 카톨릭 주교단이 2차 세계대전 종전 20주년 기념, 그러니까 1965년에 독일의 카톨릭 주교단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냥 봤을 때는 폴란드가 뭔 잘못을 했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쟁이 끝나고 독일 피난민들이 1200만 명이 발생을 해요. 이 사람들을 폴란드가 학대를 했어요. 조직적으로 살해하기도 하고 수용소에 가둬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독일로 돌아온 독일 피난민들은 폴란드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먼저 잘못하고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었냐. 그러니까 희생자를 이렇게 위계화시킬 수는 없지만 역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먼저 잘못한 게 맞잖아요. 하지만 피해자인 폴란드가 먼저 사과를 하니까 독일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개신교 연합에서 동방 백서라는 걸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인데 이게 훗날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의 원천이 돼요. 그러면서 독일이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가해와 피해에 따른 어떤 사과라고 하는 것들로 한정을 하면 유명한 또 2차 대전 때의 어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카틴숲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소련군에 의해서 폴란드 장교들 수만 명을 카틴숲이라는 공간에서 독일, 학살을 그러니까 해버렸고. 폴란드의 국가 엘리트들인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장교가 아니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폴란드의 이제 근간을 이룰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보고 싹을 없애야 된다. 그렇죠. 소련군에서 이제 그 수만 명을 학살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사과를 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불과 얼마 전 얘기인데 폴란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근데 러시아를 방문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네. 이제 그 뒤에는 온갖 음모론이 사실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일부러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거는 근데 뭐 확인이 안 돼 음모론이니까 네. 그건 뭐 둘째 치더라도.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과거사거든요. 예. 국가의 어떤 국가 대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따지고 놓고 본다면 어느 특정한 어떤 가해자, 가해 집단, 가해 국가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하고 사과할 일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국가들도 사실은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요. 게. 예. 역사를 보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상 계속 피해만 당한 국가도 없고 그렇죠. 또 어떤 그러니까 인근의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을 또 그들을 상대로 가해 행위를 한 적도 있고 예.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럴 때마다 이제 가해의 어떤 그 책임이 몰려 있는 것은 우리도 옛날엔 피해자였다. 예. 이런 논리로 가면서 퉁치자. 이게 네. 국제사회에서는 특히나 횡행을 하고 있는 대응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또 기억의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 작품은 뭐냐면 한국이 베트남전 당시에 또 네, 그 마을 주민들을 또 학살하고 뭐 성폭행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그 주민들의 그 어떤 경험담, 네, 이런 것들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참 변명할 수 없이 많은 이 범죄들을 양산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추동하게 되는 사건인데 뭐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뭐 우리도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이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럼요. 수많은 그런 환경들을 그럼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사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과라고 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가 뭘까? 전성환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미국의 평화학자 중에 레더락이라는 사람이 성경 시편 85장 1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를 통해서 화해와 치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가지. 예. 그게 이제 첫째가 가해자 또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가 사실을 인정하는 진실, 그러니까 트루스가 있어야 되고, 둘째가 정의인데요. 이때 정의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흔히 이제 보상과 배상,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책임감, 그리고 그 해명을 포함한 이제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셋째가 이제 피해자의 자비 베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공감, 피해자의 공감을 끌어내고 그리고 자신의 위험, 그러니까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아까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회가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상태, 안정적인 상태로 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이미 주었어요. 그럼요. 예,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는지는 의문인데 이미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이 갈등을 봉합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밑거름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남은 한 사람이 살아생전에 사과할 거를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목구어일 것 같긴 한데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 윤성환 평론가도 좀 그러니까 마무리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가정폭력도 많이 당하시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뭐 심리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그 부모님에 대한 응어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아버지께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난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다 용서했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키워준 은혜가 얼만데 네가 나를 뭘 용서하냐며. 그러니까 사과 없이 사과 없이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용서했다라는 말이 결국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뭐 사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거대 담론으로 뭐 국가 간의 뭐 화해나 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제 우리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건 가족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요번에 이제 그 노 전 대통령 이제 별세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정치적으로나 또 뭐 개인적으로나 어떤 과오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용서받고 싶다라면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과이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이야기가 아마 항상 이제 따라붙는 모델이 남아공 모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을 하고 진실을 고백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배상할 수 있는 만큼 배상을 하면 그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저는 그게 사실 어찌 본다면 너무나 그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접근법인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출발은 진실이 고백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들,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저 사람이 뉘우치지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잊을만하면 다시 되풀이 나오면 또 그 피해자는 그것이 또 이중가해가 되고 힘들고 이걸 끊어내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토닥토닥은 사과라는 이야기를 좀 꾸며봤는데요. 윤상은 평론가, 전성훈 편집장과 함께했고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닥.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